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이제 노드.js에 대해서 이제 같이 알아볼 제 이름은 이광호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이광호고요. 단톡방에 다 들어와 있으시죠? 예, 간단한 연락은 이제 단톡방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톡방의 주 목적은 그 수업 자료 전달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저것 해봤는데 톡방만 하는 게 없더라고요. 음, 간단하게 수업 진행 방식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아마 조금 있다가 그 중간에 이제 행정실에서 들어오셔서 행정 관련된 OT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이제 이따 행정 때 자세한 거 말씀드리겠지만 뭐 제 선에서 몇 가지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출결이에요. 국비지원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라서 그 수료 조건이 좀 있는데 그게 출석률에 대해서 80%이거든요. 아마 다른 저녁반 수업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 다른 수업 같은 경우는 보통 분 단위로 체크를 할 겁니다. 아니 날짜 단위로 체크를 할 겁니다. 우리 수업이 1일차부터 16일차 그래서 16 곱하기 3은 48시간 40시간 넘는구나. 네. 어 그래서 이제 지각결석 조퇴에 대해서 그 시작하고 나서 10분까지는 지각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7시 10분 59초까지는 지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지각 체크가 그 아래층에서 카드 단말기 찍고 올라오시죠? 네, 그 단말기 태그 시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것도 그 퇴실하시는 것도 10분 전부터 퇴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9시 50분부터 퇴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녁반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많이 늦게 끝나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은 거의 그냥 50분에 보통 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그 출석 시간 중에 50% 이상 여기에 머물렀다라는 게그 태그 시간으로 확인이 돼야 출석 처리가 돼요. 만약에 1교시만 듣고 조퇴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마지막 1시간만 수업에 참여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결석 처리가 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뭐 수료를 못했을 때그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행정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1일차 수업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크다운형, PDF 파일 형식으로요. 그 간단하게 텍스트 정리가 필요한 경우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그 개요적인 수준이고요. 실제 중요한 내용은 소스코드 상의 주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PDF 파일 보시는데 패스워드가 있어요. 그 PDF 파일이요. 그 PDF 패스워드는 1, 2, 3, QWE 느낌표 골뱅이 샵입니다. OT 진행하실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괜찮으신가요? 네, 예.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네, 그럼 OT 먼저 진행. 네, OT 진행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진행하죠. 일단 저도 이제 그 자리에서 좀 앉아서 화면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좀 남은 설명은 좀 빨리빨리 드리겠습니다. 그 이 PDF 파일이 같이 배포되는 경우에는요, PDF 파일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123 QWE 느낌표 골뱅이 탑입니다. 앞에 잘 보이시나요? 불 안 꺼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요, 그 코드가 이렇게 이제 이미지 형태로 배포가 되고요. 대부분 중요한 내용은 여기 주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필요할 때 제가 위에 이제 수기 필기를 통해서 내용 말씀을 드릴 거고, 초반에는 제가 설명드리는 비중이 더 클 텐데, 이제 중반이 넘어가면은 설명량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실습하시게 될 비중이 더 클 거예요. 근데 아마 시간 내에 다 그 실습 진행하시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업 기간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짧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실습 시간이 이제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제 따로 시간 할애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다른 그 프로그래밍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수업 진행 방식이 다 똑같을 거예요. 강사가 앞에서 치면은 같이 따라 치는 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수업 질이 그 수강하시는 분들 타이핑 속도에 좌우돼요. 저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요. 제가 다 그 자료를 미리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미리 준비된 코드를 이제 리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자료가 따로 나가야 당일날 실습이 다 안 끝나도 나중에 따로 그 확인이 되실 거예요. 수업 예제는 제가 다 따로 직접 만든 예제들이고요. 그 가까운 분들하고 이제 따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돌려보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금 자바스크립트랑 리액트랑 노드를 지금 집필을 지금 얼마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중에는 책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어디 온라인에 배포하는 거는 조금 자제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제가 아까 단톡방에 지금 아마 아무것도 올라가 있질 않을 텐데, 여기 상단 공지에도 등록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유튜브 재생목입니다. 수업은 제가 영상 녹화를 할 거고요. 아마 당일날 아니면 당일날은 조금 힘들죠. 늦게 저도 끝나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아마 다음날 중으로 이제 등록이 될 거예요. 등록되면 제가 단톡방에 영상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검색이 되진 않아요. 제가 일부 공개로만 올려놨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드린 이 URL을 통해서만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고요. 지금 녹화 중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매 시간마다 녹화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라서 가끔 깜빡하고,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가끔 깜빡하고 이 시작 버튼을 안 누르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긴 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제가 여기 간략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오늘하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는 전반적인 노드의 기본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환경 구성하고, 그 다음에 뭐 노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리고 모듈이란 개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노드.js에서 제공하는 내장 모듈, 이벤트 핸들러, 파일 입출형, 뭐 이런 개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로그, 그 다음에 배치 스케줄링, 그리고 HTTP 클라이언트. 만약에 자바스크립트에서 AJAX 해보셨으면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웹서버 개발 구현이 들어가는데, 다른 단원들은 한 단원당 길어야 1.5시간 정도면 끝날 거예요. 근데 10단원 익스프레스, 사실 이게 우리 메인이거든요. 이 익스프레스는 아마 한 이틀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예제들만 해서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라우팅이라 그래서 URL 단위로 파일 분리하는 기법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ySQL 연동, 데이터베이스 연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SQL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타임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한 2, 3일 정도 제가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익스프레스가 아까 이틀이라고 한 게 제가 주말반 기준으로 말씀드렸네요. 주말반 하루 8시간이니까. 우리는 이거 거의 일주일 넘게 한 4일 정도 진행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SQL에 대해서 이제 좀 며칠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기존에 SQL을 다뤄본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이 부분은 이제 적절히 이제 수강을 조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수업은요, 최종 목표는 이제 고전적인 뭐 MVC 패턴의 웹을 만드는 것까지는 이제 목표로 안 하고요. 프론트엔드하고 연동할 수 있는
RESTful API 구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훈련 기간이 노드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당장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과목을 진행하는 데 앞서서 그 HTML, CSS 우리가 아무리 백엔드 과목이지만 테스트를 하려면 좀 있긴 해야 되거든요. HTML하고 CSS에 대한 배경 지식은 좀 필요한데 만약에 실습 중에 HTML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있다면은 HTML은 그냥 제가 완성 코드 드립니다. 그거 하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은 다 알고 계시다고 전제하고 진행합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일반 퍼블리싱에서 쓰는 그 정도의 자바스크립트는 아니에요. 진짜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접근하면은 커리큘럼이 완전히 바뀌어요. 거의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랑 똑같아요, 거의. 특히 최근에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 말고는 자바랑 자바스크립트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태생성 추상화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걸 이제 타입스크립트에서 구현을 하긴 하는데 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열에 대해서 배열, 제이슨, 함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함수 중에 이제 콜백 함수와 그 다음에 람다식이 적용된 allow 펑션, 화살표 함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쓸 거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문법 예전에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문법이 사용됐는데 요즘은 클래스 기반의 문법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클래스 기반 문법도 우리 수업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이는 게 예외 처리, 트라이 캐치 사용되는 거랑 에러 객체 만드는 거, 그리고 비동기 처리, 프로미스 객체랑 그 다음에 에이싱크 어웨이트 적용된 거. 이런 문법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배열 다룰 때 배열에서 제공하는 각종 탐색 함수들이 있거든요. 포이치라든지 맵이라든지 썸이라든지 그 리듀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종종 등장을 할 겁니다. 일단 수업 진행하면서는 제가 그 기본 문법이니까요. 일단은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진행을 할 건데 만약에 그러던 중에 이제 중간중간 내가 저 문법은 처음 본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따로 저한테 그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만 잠깐 시간 할애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 제가 자바스크립트 기초반에서 하고 있는 커리큘럼인데 다른 데랑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냥 자바 수업하고 똑같이 만든 거라서. 뭐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네, 우리가 그 앞으로 노드를 진행을 할 거니까 일단은 그 컴퓨터에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노드.js가 깔려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명령 프롬프트를 여신 다음에요. 네, 이거는 그냥 지금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명령 프롬프트 여신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 여는 법은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키랑 R을 같이 누르시고요. 그럼 이제 실행창이라는 게 뜹니다. 실행창에다가 cmd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뜨는데 여기에서 노드 빼기 2개 버전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설치되어 있는 노드.js 버전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버전이 18 버전 이상이면은 뭐 수업에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뭐 버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고요. 사실 17 버전도 상관은 없어요. 맥 같은 경우는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셔야 되는데
커맨드랑 스페이스 같이 누르시면 화면 가운데 뭔가 입력하는 까만 박스가 떠요. 거기다가 터미널이라고 한글로 검색하시면은 이제 프로그램 선택이 가능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명령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노드 빼기 2개 버전 입력했을 때, 이건 제가 이제 일부러 오타를 좀 낼게요.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라는 형태로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이제 노드.js를 설치하셔야 돼요. 노드 같은 경우는 설치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깔끔한 거는 그냥 공식 사이트에서 설치 패키지 내려받아서 까는 겁니다. 자, node.js.org라는 사이트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설치를 하신다면. 근데 아마 강의실 컴퓨터는 거의 다 깔려 있을 거예요. 자, 접속하시면은 LTS라고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의 사용자한테 권장되는 안정화 버전입니다. 그래서 왼쪽 거 LTS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난달에 수업했을 때는 이 LTS 버전이 여기가 16.x였고요. 오른쪽이 18.x였거든요. 저번에 수업했을 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왼쪽 거 까시고 맥 쓰시는 분들은 오른쪽 거 까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윈도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 맥 같은 경우에는 M1 CPU 이상은 노드를 최소 18버전부터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오늘 보니까 버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다 왼쪽 거 까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는데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냥 넥스트만 계속 하시면 돼요. 뭐 맥이건 윈도우건 전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작성 툴인데요. 많이들 쓰시죠, 이거요. 이거 말고 내가 평상시에 쓰는 다른 도구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그거 쓰시면 돼요. 자기 손에 익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메모장으로 코딩한다고 해도 내용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선정을 할 건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쓰고 계신 컴퓨터에 낮에 취업한 학생들이 컴퓨터에 깔아놨을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설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쓰시면은 다음 수업에 나왔을 때 설정이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학원 컴퓨터라는 게 사람 손을 되게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요, 포터블 버전으로 설치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업을 하실 폴더를요, 어디엔가 만들어 주세요. 근데 바탕화면에는 만들지 마세요. 바탕화면을 만들면은 그 취업반 학생들이 잘 지워요. 그러니까 D 드라이브 같은 데다가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기 그 폴더에 제 이름하고 노드라고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윈도우 폴더 창에서 글자가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근데 폴더 이름 앞에다가 저는 샵을 붙여놨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샵 붙으면은 보통 정렬할 때 제일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찾기 좀 귀찮아서 이름 앞에다가 샵을 좀 붙여놨습니다. 자, 각자 앞으로 사용하실 개인 폴더를 만드시면은 그 개인 자료라던가 실습 결과물 같은 건 다 이 안에서만 해주세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진짜 아무나 와서 막 지웁니다. 이번 주는 제가 봤을 때 저녁 수업에 우리밖에 없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월수금으로 이제 리액트반이 같이 열려요. 이제 그분들도 비주얼 스튜디오를 또 쓸 거란 말이에요. 이제 양쪽에서 익스텐션 깔아놓은 게 엉키면은 좀 불편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자, 그럼 보통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실 때 여기 메인에 있는 이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잖아요. 요거 누르지 마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아더 플랫폼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학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이라서 그러는 거고요. 댁에서 설치하실 때는 그냥 이거 까시면 됩니다. 이거 받으셔서 넥스트 넥스트 하시면 됩니다. 자, 아더 플랫폼이라고 들어오시면 윈도우, 학원에서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윈도우에 하는 거예요. 윈도우 버전 중에 압축 버전이 있어요. zip 파일로 압축된 버전이 있어요. 이거를 64비트로 내려받으세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거 녹화 다 되고 있습니다. 자, 저도 내려받을게요. 자, 아까 생성한 작업 폴더에 소스 파일들이 담길 폴더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도 여기에서 압축을 해제해서 압축을 풀어 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개인 폴더로 옮기신 다음에 여기서 압축을 해제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설치 파일 다운받아서 설치한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압축을 해제하신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압축 버전을 다운받아서 원하시는 위치에 압축을 해제하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직접 데이터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드시면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했을 때 모든 익스텐션 확장팩하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 내용이 이 폴더 안에 따로 저장이 돼요. 얘는 운영체제에 설치된 그 고유 버전과 완전 독립적으로 동작합니다. 원래는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USB 같은 거에 담아 갖고 다닐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USB를만 들고 다니면 어디서든지 내 개발 환경을 그대로 갖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그 다른 반의 수업 환경과 분리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ode.exe를 실행하시면 완전 새 거가 뜹니다. 이제 평상시에 사용하시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세팅이 있다면 적절하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실행시켜 놓으면 조금 있다가 그 한국어로 바꾸겠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 오른쪽 밑에 팝업으로 나가서 누르시면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 바뀌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글자 크기가 좀 작은데 여기 설정 왼쪽 밑에 톱니바퀴 누르셔서 설정 메뉴로 들어가시면 글자 크기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따가 코딩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적절한 글자 크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제가 즐겨 쓰는 폰트가 있어서 폰트까지만 설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로 코드를 보여드리려면 검은 배경은 잘 안 보인다는 피드백이 많아서 저는 색채말을 좀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완전 새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가요. 저도 여기 컴퓨터에 따로 깔아놓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랑 완전히 구별돼요. 자,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 여러분들 개인 폴더 안에 있는 이 소스, 앞으로 실습 결과물이 저장될 폴더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실습 결과물이 저장될 폴더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커리큘럼에 이 앞에 붙어 있는 요 이름별로요, 폴더들이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아까 이제 최종 상태를 이제 잠깐 스포를 해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그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어놓은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단원별로 이렇게 주제 폴더가 들어갈 거고요. 이 각각의 폴더 안에 이제 실습을 위한 소스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이렇게 계속 들어갈 거고, 일부 항목들은 모든 단원들이 공유하기 위한 공통 라이브러리를 담고 있는 폴더들도 있습니다. 뭐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혹시 빠른가요? 네. 네. 아무래도 노드를 이제 그 수강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대부분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시다고 생각해서 제가 다른 수업보다는 조금 이제 휙휙 지나가는 편이에요. 혹시 뭔가 조금 이제 다시 설명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꼭 주저 말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익스텐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제 기능을 확장시키기 위한 확장팩이죠. 일단 첫 번째는 컬러 하이라이트. 얘는 색상 코드를 강조해주는 애예요. 보통 우리가 샵 ff00ff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컬러 하이라이트라고 설치를 하면, 얘를 설치해주면은 그 다음부터 색상 값이 이렇게 강조되는 애고요. 유명한 애죠. 자, 그 다음에 프리티어. 코드 줄바꿈 같은 거 자동으로 해주는 애죠. 얘도 유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항상 까는 게 있어요. 그 ES 린트랑 JS 힌트라고 해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로 문법 검사하고 뭐 그런, 그 다음에 코드 자동 완성해주는 그런 도구들을 좀 까는 편이에요, 보통. 근데 비추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ES 린트라고 하는 애인데, 얘가 리액트 문법을 사실 우리는 별 상관없긴 해요. ES 린트가 리액트 문법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에러가 아닌데 에러로 잡아요. 특정 부분을. 그거를 이제 바로 잡으려면 ES 린트에 대한 설정 파일을 매 프로젝트마다 다 넣어줘야 되더라고요. 좀 번거로워서 저는 지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JS 힌트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리액트에서 쓰는 JSX라는 문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 코딩을 좀 편하게 하자고 까는 애들인데 얘네들 때문에 계속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가는 거가 더 많이 생겨서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서 저는 얘네들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여기 명시를 안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수업에서 꼭 가셔야 되는 게 코드 러너라는 애입니다. 코드 러너라는 애를 일단 설치만 해 놓으시고 사용 방법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매일 드리는 그 수업 자료가 압축 파일로 되어 있는데 그 압축 파일의 이름이 단원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단원은 여기에 새 폴더로 01-hello world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실습 시간은 제가 따로 할애를 하는데요. 오늘은 첫 곳이니까 일단 몇 분 안 남았기도 하고요. 제가 일단 간단한 코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helloworld.js라고 제가 샘플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처음 시작할 때 그래도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처음 시작할 때 helloworld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시작을 해요. 그쵸?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HTML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서 스크립트란 태그 넣고 console.log hello world 보통 이렇게 많이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을 웹브라우저로 가동을 해서 브라우저에 있는 콘솔을 확인하는 거죠. 저는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접근하는 거에 되게 반대해요. 이렇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처음부터 HTML에 그 의존적으로 배워요. 계속. 근데 자바스크립트도요. 사실 옛날에는 자바스크립트가 그렇게 위력적이질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200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아이폰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그 당시 웹 개발하시는 분들은 자바스크립트 한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저랑 같이 개발하던 선배님들 지금 다 그만두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자바스크립트 좀 해둘 걸.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바스크립트가 웹페이지에 종속된 어떤 부속품 같은 개념이었는데 자바스크립트도요. 그 구글에서 자바스크립트 실행 엔진 V8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다양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이 V8이 탑재된 게 바로 노드예요. 흔히 노드를 백엔드를 개발하는 데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표현이 잘못됐어요. 노드는 어디든지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프론트 할 때 리액트 많이 쓴다 그러죠? 근데 사실 노드 안에 리액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리액트 프로젝트도 노드 기반으로 가동해요.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PC용 카카오톡 이런 요즘 프로그램들도요. 그 노드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기능 중에 그 웹페이지를 일반 PC용 어플리케이션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걸 써서 웹페이지를 포팅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노드는 자바스크립트로 뭔가 만들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재료예요. 거기에 무엇을 얹어서 쓰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백엔드라고 하는 거는 노드 위에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추가적인 기능을 얹어서 이제 백엔드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엔드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익스프레스를 공부하는 거지 노드를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몇 퍼센트 100%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게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이 노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자체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HTML 상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직접 만들어요. 여기서 console.log hello world 이렇게 하면 이거를 HTML로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자, 얘는 그냥 보세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는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야 돼요. 보통은 cmd 입력하고 소스 파일이 있는 경로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 이동하죠. cd 명령어 쳐서요. 이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물론 백엔드랑 리액트 같은 거 개발하면 이제 이런 거 많이 쓰긴 하지만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명령 프롬프트를 열면서 그 폴더로 바로 이동할 때 이 폴더 창 있죠.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바로 열어버리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바로 여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아니면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터미널 별로 잘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화면이 좁아져서. 이 폴더 창 주소 표시줄 오른쪽에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값을 지울 수 있잖아요. 값을 고치거나 할 수 있죠. 여기를 지워버리시고요. 여기서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세요. 그럼 그 위치에서 바로 열려요. 이거 엄청 꿀팁인데 이거 되게 오래됐는데 이거 제가 이거 안지가 거의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실무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이거 알려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자, 어쨌건 자바스크립트 소스 파일이 있는 곳으로 위치를 한 다음에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스크립트죠. 인터프리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2교시 때 딱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C나 C++, 자바 얘네들은 독립 실행형이에요.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을 만듭니다. 흔히 EXE 확장자. 이 과정을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언어들을 컴파일 언어라고 합니다. 자바는 이거에서 약간 벗어나 있긴 한데 뭐 자바 바이트 코드라니 뭐 그런 게 좀 만들어져 약간 벗어나 있긴 한데 그냥 편의상 컴파일 언어에 묶어 넣을게요. 얘기하는 김에 요거까지 다 얘기하고 좀 쉬죠. 시간 조금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마저 얘기할게요. 우리가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진수밖에 이해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바이너리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작성하는 소스 코드는 사실 메모장 파일이죠.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걸 컴퓨터한테 그냥 주면 못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이진수로 묶인 바이너리 파일로 변환을 합니다. 그 변환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컴파일을 거치면 그냥 이 생성된 결과물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아이콘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바로 실행되죠.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요. MS 워드로 작성한 문서 파일은 독립 실행이 안 됩니다. 반드시 MS 워드가 깔려 있어야 열람이 되죠.
압축 파일도 우리가 최소한 컴퓨터에 압축 해제 프로그램을 깔아놔야만 열람이 되죠. 그런 식으로 스크립트라는 키워드가 붙는 애들, 모모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이런 애들은요 이렇게 변환되는 게 아니라 해석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소스 파일을 이 해석기를 거쳐서 결과를 확인해요. 자바스크립트는 기존의 이 해석기가 웹브라우저가 유일했는데 지금은 V8 엔진이라는 게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RGB고 소스는 압축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렇게 실행되는 애들을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해요. 인터프리터 언어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가 스크립트예요. 컴파일 언어는 변환 과정을 딱 1회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냥 그 다음부터 매번 독립 실행이 돼요. 근데 인터프리터 계열은 해석기를 거치는 과정이 매번 실행할 때마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마치 웹페이지에서 브라우저 매번 새로 고침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행 속도가 느려요. 컴파일 언어에 비해서. 그래서 컴파일 언어의 장점은 항상 가볍다, 빠르다예요. 가볍다라는 거는 용량 적게 먹는다예요. 근데 인터프리터 언어들은 해석기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느리고 무거워요. 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조금 느려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배우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이 V8이 뜨면서 실행 속도가 컴파일 언어에 못지않게끔 개선이 됐어요. 그때부터 자바스크립트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JS 파일을 실행할 때는 얘를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해석기한테 이 파일을 줘야 돼요. 우리는 이 스크립트 파일의 해석기로 V8이 탑재된 노드를 깔았죠. 물론 웹브라우저도 가능하지만 웹브라우저는 얘를 해석하려면 HTML로 묶어줘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은 건데요. 노드를 실행하면서 파일 이름을 던져주면 결과가 바로 뜹니다. 아마 그 웹페이지 개발을 퍼블리싱 단계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식의 실행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혹시 관련 학과 전공하신 분들은 맨 처음에 C 언어 공부했던 기억 생각하시면 거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거예요.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발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맨날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켜서 실행하려고 그러면 좀 번거롭잖아요. 이게 정석이긴 한데 파이썬도 이렇게 실행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되는 기능이요, 디버그 기능이라 그래서 F5키 누르면 그냥 실행을 해줘요. F5키 눌러서 뭘로 실행하려요 물어봐서 Node.js요 라고 선택을 하면 밑에 출력 결과가 짠 하고 나와요. 근데 이게 아마 100이면 100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노드 공부할 때 처음에. 근데 이게 이렇게 출력되는 결과물이 많다라고 하면, 왜냐면 예제가 요 정도가 이제 예제 하나라서 파일 하나에 예제가 여러 개 들어가는 경우가 벌어 있어요. 그럼 이걸 출력하면은 한꺼번에 출력 결과가 다 튀어나오거든요. 이러면은 이게 어디 결과지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봐야 돼요. 나중에 되게 알아보기 힘들어요. 자, 오늘 코드러너라는 거 설치하셨죠? 비주얼 스튜디오에요. 코드러너는요, 소스 파일 실행기입니다. 코드러너 환경에서 소스 파일을 실행할 때는
컨트롤 알트 N입니다. 그럼 이렇게 쪼르륵 하고 실행이 돼요. 컨트롤 알트 N. 혹은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런 코드라고 메뉴가 있어요. 익스텐션 까시면.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런 코드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 단축키 표시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안 외워지면 자주 들여다보세요. 아, 뭐 이거랑 F5키 누른 거랑 뭔 차이야? 코드러너의 특징은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부분 실행이 됩니다. 결과 확인이 훨씬 편리합니다. 노드는요, 기본적으로 터미널 프로그램이에요. UI 없어요. 백엔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걸로 실행해야 돼요. 그때마다 모든 출력 결과를 한꺼번에 다 뽑아봐야 되면은 결과 확인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얘를 사용해서 원하는 부분만 부분 실행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얘도 단점이 이렇게 출력하면은요, 이전 출력 결과가 계속 이렇게 누적이 돼요. 좀 쌓이면 보기 좀 지저분해져요. 자, 이번 교시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에서 자, 코드 러너라고 검색하시고요. 첫 번째 나오는 이 체크박스를 선택하시면 클리어 프레비우스 아웃풋, 이전 출력 결과를 지우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매번 여기가 클리어 되고 실행되니까 좀 깔끔해요, 보기가. 자, 요렇게 그 환경 맞춰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시 12분인데요. 제가 시간을, OT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네요. 8시 25분까지 쉬었다가 다음 넘어갈게요. 혹시 여기 환경 중에 좀 도움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여태까지 설치하거나 그런 거요? 뭐, 텍스트 네. 말씀하세요. 아니세요? 그 텍스트 정리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정리하실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 그, 여기 녹화 다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요거 한 번 더 참고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25분. 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때,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2교시 때 했던 얘기가 이제 첫 번째가 환경 변수. 프로세스 점, env 점, env 점, 그 다음에 변수명. 이건데, 이 변수명은 운영체제에 등록되는 거다. 그리고 운영체제에 등록하는 방법은 운영체제마다 조금 상이하다. 환경변수 등록하는 법이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 환경변수 등록이라고 검색하시면 인터넷에 사실 많이 나와요. process.env가 노드에서 환경변수를 의미하는 거다. 그거까지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환경변수가 변경이 되면은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껐다 키셔야 인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모듈의 개념인데 ES6 방법, 임포트 구문, 그 다음에 그냥 HTML 방법, 스크립트 태그, 그리고 ES5의 노드 방법은 모듈.export라고 해서 내보내고 싶은 기능을 등록을 한다. 그러면은 걔를 require 함수로 파일 이름을 명시하는데 이때 확장자는 없어도 되고요. 경로는 상대 경로, 단 점 슬래시 무조건 포함. 그럼 이렇게 리턴 받는 애가 익스포트 된 기능을 반환받는 거죠. 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전 교시를 요약한 이유가 그 녹화 프로그램이 중간에 뻗었는지 꺼져버려갖고 2교시 내용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부터 두 번째 모듈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모듈처럼 한다라고 하면은 파일 하나에서 기능을 하나밖에 내보내지를 못해요. 한꺼번에 여러 개의 기능을 내보내고 싶을 때 제일 만만한 거는 제이슨입니다. 자동 줄박.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이요. 객체가 고무줄이에요. 콘스트 K는 한 다음에 A는 100, B는 200 이렇게 제이슨 객체를 만들면 K.C는 300이라고 넣으면 그 순간 여기에다가 C라는 애를 넣어버려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제일 큰 특징이에요. 이걸 이제 프로토타입형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는데 이 특성을 응용하면은 자바스크립트 안에 원래 내장되어 있는 기능도 우리가 막 확장할 수 있어요. 이걸 응용하는 거예요. 자, 모듈.export라고 하는 거에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점 찍어서 뭐라도 넣어주는 겁니다. 요 이름을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입되는 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모듈.export 하고서 여러분들이 내보내고 싶은 걸 아무거나 이름을 적으세요. 그러면 얘를 require 하면 이 my2는 name과 property와 home이라는 거를 속성으로 가져요. 이렇게. 그냥 넣고 싶은 거 막 점 찍어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name에는 문자열 변수를 넣고요. property에는 JSON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러면 my2라고 받았을 때 my2.name, my2.property.id 얘죠. my2.property.type 얘죠. 자, 함수도 내보냈어요. 이때는 익명 함수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my2.say가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제이슨 객체 복합형입니다. 프로퍼티와 함수를 같이 내장하고 있습니다. 제이슨의 특성은 키 콜론 밸류인데 이 밸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넘버. 자바스크립트는 정수하고 실수 구별 안 하죠. 그냥 다 데이터 타입이 넘버로 통일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인트랑 플로트를 타입을 비교하면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둘 다 데이터 타입이 넘버기 때문에. 고전적인 언어 하신 분들이 이거 되게 실수 많이 하세요. 정수랑 실수는 데이터 타입이 같아요. 그 다음에 스트링 그리고 불린 그 밖에 나머지는 다 오브젝트라고 오브젝트라는 타입으로 퉁치는데 null, undefined, array, JSON 이런 것들을 전부 오브젝트 타입으로 퉁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펑션도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변수를 대입할 수 있으면 함수 대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다른 언어랑 그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저는 이거 문법이 좀 변태 같긴 해요. 그래서 제이슨 만들 때 함수를 값으로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홈 안에 get address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 my2에 속해 있는 기능이니까 my2.home.address는 요건데 my2.home.getAddress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자, 제이슨 객체 안에 속해 있는 함수가 같은 집에 있는 다른 식구를 가져올 때는 반드시 this를 통해서 참조합니다. 네, 가볍게 그 자바스크립트 객체 문법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이 모듈 3입니다.
자, 3은요, 클래스 타입입니다. 아마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형식일 거예요. 그 과거에는 클래스 타입 대신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문법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걸로 그 객체를 표현을 했는데 이게 ES5예요. ES6에서 클래스라는 문법이 등록이 추가가 됐고요. 이때부터 자바를 되게 많이 따라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기능이어갖고 별로 그렇게 기능이 많지 않았는데 점점점 발전을 하더니 지금은 굉장히 쓸만해졌고요. 실제로 네이버 코딩 컨벤션을 보면은 프로토타입의 사용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클래스 기반으로 코딩해라 라고 적혀 있어요. 자, 클래스를 만들면서 멤버 변수 두 개를 정의했습니다. 프로퍼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변수 이름 앞에 샵이 붙어 있어서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샵 붙어 있는 건요, ES11에서 추가된 거예요.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 변수. 뭔 말이냐면은 보통 이게 클래스를 만들면 A는 new my 클래스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A.샵 age 이렇게 변수에 접근하잖아요. 객체를 통한 변수 접근이 금지돼요. 멤버 변수를 클래스 안에서밖에 못 써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 대한 그 내부 속성을 정의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럼 이 변수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메서드를 통해서, 함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컨스트럭처는 생성자 함수죠. 객체가 만들어질 때 무조건 자동으로 실행되는 특수함수고요. 주 목적은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가 표현하는 say라는 함수가 들어있죠. 여기서는 저장되어 있는 멤버 변수를 출력하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자, 이 클래스를 내보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require my module 3에서 이 클래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클래스는 함수의 확장형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클래스만 만들어놔서는 백날 만들어봐야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이 클래스를 new라는 키워드로 반드시 인스턴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객체를. 그래서 클래스를 받았으니까 이 클래스를 new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면 new 해서 객체가 생성되는 순간 컨스트럭처는 자동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객체 안에 프라이빗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능이 부여됩니다. 객체는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쓰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module obj.say라고 실행하면 얘가 호출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클래스 자체를 익스포트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객체를 만드는 게 부담되니까 아예 익스포트 할 때 객체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음 코드예요. 자, 클래스를 조금 간소화 시켰습니다. 자, my 모듈 4를 require 했는데요. 이때 익스포트 되는 건 위에 있는 이 클래스를 객체로 만들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부 이 클래스 안에 있는 기능이 이게 되는 순간 일단 생성량은 벌써 실행이 됐고요. 나머지 기능들이 전부 부여가 된 상태로 내보내져요. 그러니까 모듈 3 같은 경우는 그냥 라면 하나를 사온 거고요. 모듈 4는 라면을 끓여서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가공할 필요가 없죠. 가공된 완제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통해서 함수를 호출하면은 다이렉트로 쓸 수 있어요. 아마 이 패턴이 그 노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모듈 사용 패턴일 거예요. 뭔가 리콰이어를 받는데 이 리콰이어 받은 애가 안에 함수를 막 갖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익스포트 될 때 객체화돼서 익스포트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익스포트를 시키면서 객체를 생성을 했다면 만약에 이렇게 여러 번 리콰이어를 받았다고 치죠. 같은 모듈을. 그러면은 요 기능을 갖는 객체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기능을 다섯 번 만드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메모리 소모가 많아요. U라고 하는 거는 호출할 때마다 메모리를 점유를 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를 작성하는 방법 중에 객체 지향 언어의 몇 가지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설계입니다. 그래서 되게 있어 보이게 말하면 설계 패턴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클래스를 작성하기 위한 클래스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잘 정돈된 꼼수예요. 그게 이제 뭐 MVC 패턴이라던가 뭐 이런 몇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거는 싱글톤 패턴입니다. 사실 이 싱글톤 패턴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 프라이빗이라는 기능이 생기면서 가능해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 싱글톤 패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제에 도입한 지 한 3개월이 채 안 돼요. 자, 패턴은요, 스테이틱을 적용해서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거는 정적 자원이라고 부르죠. 이 스테이틱은요,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내가 하나, 둘, 세 개를 만들면 이 커런트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에 각각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공간에 커런트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스테이틱이 붙은 변수는 어떤 객체에 속해 있다라고 정하는 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상에서는 이 객체랑 독립된 공간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클래스의 객체를 여기다가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메모리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더 깊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여기서 깊게 얘기하면 스택 메모리, 흰 메모리 뭐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거기까지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건 스테이틱이 붙으면 논리적으로는 이 클래스 상에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이 클래스에서 독립된 별도의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get 인스턴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듭니다. 스테이틱은 스테이틱이 붙은 함수 안에서밖에 못 써요. 그래서 여기 함수에 스테이틱이 붙은 거예요. 자, 얘를 처음 호출하면 얘가 널인지를 검사해요. 널 맞죠, 처음에. 그래서 얘한테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여기가 채워졌어요. 객체가. 그리고 걔를 리턴해요. 그럼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한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또 호출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건너뛰고 아까 만든 걸 재탕해서 다시 리턴해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의 객체를 쓸 거면 new라는 명령어를 쓰는 게 아니라 calc.getInstance라고 호출하는 거예요. const a는 이렇게, const b는 이렇게, const c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직접 new를 호출하는 것과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클래스를 new calc 이렇게 만들면 매번 이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메모리상에 독립적으로 다 만듭니다. 근데 이 함수를 사용하면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걔를 계속 돌려막기 합니다. 그러니까 객체의 중복 생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듈로서 만드는 기능은 이렇게 해놓으면 실행 시에 메모리 낭비를 좀 절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코드 만들다 보면은 HTML 파일 여기저기서 쓰려고 함수를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함수를 HTML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다 참조를 해도 HTML 파일이 링크로 넘어가면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개념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노드는 한꺼번에 모든 HTML 파일을 다 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키소스가 여기저기서 쓰이면은 그만큼 메모리를 중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실행하려고 한 번 만들어 놓은 걸 여러 군데서 재사용하는 방법이 발달을 해요. 그게 getInstance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생성된 객체를 리턴 받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돌려막기 하는 싱글톤 패턴이라고 하는 작성 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코딩하면서 아 이거는 함수를 만들면 좀 낫겠다 싶은 것들을 앞으로는 뭔가 클래스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 코드만 붙여넣기 하세요. 말 그대로 패턴이기 때문에 짜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응용의 여지 1도 없어요. 이 코드 통째로 갖다 놓고 여기만 클래스 이름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기능을 넣으시면 이 기능을 파일 여기저기에서 참조해도 메모리를 딱 한 번만 쓰고 불필요한 메모리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듈화 할 때 이 싱글톤 패턴을 계속 씁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을 myModule5라고 해서 임포트를 하면 밑에서 지금 getInstance를 호출한 결과를 익스포트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getInstance에서 만들어주는 게 newcalc 이 객체를 여기 담았다가 얘를 리턴하는 거라고요. 근데 생성됐는지 여부를 한번 널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 번 호출하면은 딱 최초 한 번만 if문이 조건이 참이되고 그 다음부터는 if문을 건너뛴다는 거예요. 한 번 만들어놨던 걸 계속 다시 리턴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 생성을 안 하는 거잖아요. 자, 어찌됐건 이 my5는 이 calc의 객체니까 이만큼의 메소드를 내장합니다. 그럼 그냥 my5. 플러스 마이너스 타임스 나누기를 통한 div 호출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그 앞으로 모듈을 사용하게 되는 몇 가지 패턴들입니다. 이 중에서 뭐 내가
쓰기 편한 거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결과론적으로는 별 차이 없어요. 그 싱글톤을 말씀드릴 때 그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했는데, 사실 자바스크립트 같은 인터프리터 언어는요, 해석 엔진 위에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해석기가 점유하는 메모리를 넘어서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웹브라우저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보다 더 많은 메모리를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인터프리터 언어를 설명할 때는 메모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통 잘 안 해요. 하지만 컴파일러너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메모리 관리를 직접 해줘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를 좀 깊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싱글톤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깊은 얘기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굳이 통용되지 않는, 물론 원리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통용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듈까지 이제 확인을 다 마쳤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4, 5분 정도 더 얘기를 했네요. 여기까지 내용 중에 다시 한번 리뷰해서 검토해 보시고, 사실 오늘 내용은 굳이 실습 이슈가 크게 있진 않아요. 검토해 보시고 50분 이후에 정리가 다 됐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정리하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모듈이라는 걸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자바스크립트 안에 노드.js 안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모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쓰면 되는지, 거기부터 이제 파헤쳐 보기 시작을 할게요. 자, 녹화 이제 여기서 끄겠습니다.